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이 방송 준비를 안 하고 잠을 좀 못 자고 평소에도 하루 종일 리딩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전략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떨 때는 딱 5분만 더 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특히 항상 저희 선풀 달아주시는 저희 찐팬분들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이분들을 오늘은 어떻게 전략을 제시해서 올해 2023년도에 꼭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수익을 낼 것인가 오늘도 저의 경험치를 공유할까 합니다. 자, 오늘도 지금 하는 내용들은 제가 보는 시각이니까 만약에 조금 시각이 다르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연수극 듣듯이 듣고 오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은 퀴즈 한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답은 10시 반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퀴즈일까?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지금 이 장세는 지난번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터졌을 때 또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터졌을 때 각종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악재가 있어서 이게 두더지 새끼처럼 언제 어느 때 뛰어날지 모르지만 이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뿅망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장세에 여러분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전략이죠. 제가 항상 저희 수강생들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를 종합이라 부르지 마라. 종합은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왜 많이 깨졌냐면 바로 종합을 놓쳐서 그래요. 근데 종합주가를 놓쳤다 그러면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종합은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이 내려간다는 건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00이라는 시가총액에서 이때는 멀쩡하게 살아있던 내 테마주들이 얘가 만약에 시가총액이 50으로 줄잖아요. 여기 멀쩡했던 테마성 종목군들도 갑자기 장대음봉을 달리고 주가가 팍팍 빠져버립니다. 그럼 여기 종합이 내려갈 때, 즉 시가총액이 줄을 때 살아남았던 어떤 테마주들도 내 건 괜찮아. 종합이 내리는데 내 건 멀쩡한 걸, 아주 강한 걸 아닙니다. 이 시가총액이 다시 10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 살아남았던 것들이 또 줄게 됩니다. 마치 서바이벌로 10명이 붙어서 5명만 살고 또 다시 붙어서 또 죽고 맨 끝에 승자가 1명만 되듯이 시가총액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내 계좌가 잔고가 준다라는 것을 항상 지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감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보세요. 종목만 잘 잡으면 된다? 물론 맞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를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로 나눠지니까요. 로봇주를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로 나눠지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장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죠? 지금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겁내지 말고 오히려 쌓아야 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귀중한 미래를 예약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 그럼 국민연금이 종목을 나쁜 종목을 잡아서 그럴까요? 어떠세요? 사회자분. 네. 내 연금이 마이너스 8%.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내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22%거든요. 똥주 잡주 잡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뭐가 줄어든 거예요? 시가총액.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바람인데 우리가 주시장에는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목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뭐 2차 전지가 좋아요, 로봇주가 좋아요, 반도체주가 좋아요. 우리가 이걸 애널리스트라고 그래. 애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매매하는 트레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전략가입니다. 공적이냐 수비냐, 시가총액이 줄어든 장세냐 올라간 장세냐. 그럼 작년에 이게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작년 시장입니다. 작년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재작년이었죠 벌써. 우리가 9월 달에 중보다 나빠요. 또 작년 1월 달에 여기서 깡통 나옵니다. 담보부정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략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국민연금도
좋은 주식만 골라가는 애널 말고 이런 전략가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건가 아닌가. 물론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에 얼마, 그다음에 뭐 주식에 얼마, 아니면 뭐 금 투자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러듯이. 근데 이 전략가가 없으면 올라갈 때는 좋은데 이게 내려갈 때는 그냥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명분은 장투라는 명분이죠. 우리나라 시장은 장투만 갖고서는 벌지 못합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리지만. 그나마 가만 놔둬도 되는 장은 딱 하나만 고르면 그건 미국 장밖에 없어요. 중국 장은 아예 들락날락하는 널뛰기 장세고요. 우리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산이 높을 때 골이 너무 깊어요. 바로 작년 장세가 그러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께 지금의 시장이 시가총액이 늘어난 장이냐 아니냐 그걸 부자 돼서 마세요. 그런데 제가 올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2024년도를 보고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딱 나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시끄러운데 금융위기가 터질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장은 올라가지? 이런 노이즈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제목이 나오죠. 저거 우리 작가님이 고르신 거거든요. 제가 항상 타이틀을 2개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작가님이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 노이즈를 뚫는 이 시장의 비밀은 바로 18과 엔드 13에 있습니다. 요 비밀이 뭘까요? 아마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오랫동안 연속극 듣고 오셨으면 18금은 딱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요. 뭐 딴 것도 없어요. 18과 13.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목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장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했지만 골프를 잘 칠 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이게 백스윙 갔다가 공을 칠 때 왼발로 디뎌주는 게 먼저라면요. 딛고 턴. 드디어 국내 장세는 이미 딛고 턴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열심히 하기로 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매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 딛고 턴 장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만약에 제대로 재미를 못 봤어도 지금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유튜브를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다 그걸 볼 그건 없지만 제목만 봐버리면 여전히 지금 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몇 년 만에 위기가 온다, 어마어마하게 뭐가 온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기다려라, 얘가 한 번 더 부러지는 날이 온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희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이게 다 간다 그러면 장은 꼬꾸라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소시 있게 저희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과연 여러분들 어디에 줄을 서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장이 그냥 내버려야 될 장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되도록 끝까지 봐줬으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딱 하나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도대체 뭘 보고 가셔야 될까? 그 위에는 딱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과연 그 위험은 무엇일까요? 라는 걸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1분기가 끝났는데 코스닥이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적산병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이 적산병을 나면은 저희 회원님들하고 수강생분들하고 했던 그 종목이 있습니다. 효성 뭐뭐 종목이 있어요. 저 푸른 바다에 빨간 등대가 쓰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누웠어요. 저 푸른 이 바다에 등대가 딱 쓰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강의를 할 때 연상법을 참 많이 써요. 특히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하는데 주가 흐름이 이렇게 옆으로 기고 SD라고 하는데 횡보 현상을 보이다가 등대가 쓰고 이렇게 3단 등대죠. 이렇게 높은 등대가 쓰고 거기에 그 다음부터 조정을 받을 때는 러브는 첫 러브, 조정은 첫 조정. 예를 들면 대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드디어 적산병의 멋진 모습을 줬습니다. 근데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따져보셨습니까? 지금 3월 달까지의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무려 24%예요. 코스피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10%입니다. 이 코스닥을 보시면 24%면 이런 게 있어요. 종합은 얘는 평균이니까 코스닥이 24%가 올라갔으면 여기다가 주도 업종은 최소한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도 업종은 대략 한 50%가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또 주도 업종 내 주도주는 곱하기 또 2를 해야 돼요. 승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에서 주도 종목군들은 이미 더블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 수강생하고 했던 종목군에서 보면 요 올해만입니다. 에코프로 BM, 제가 항상 이름 뒤에 소재, 신소재, 머티리얼 붙은 종목은 다 좋습니다 그러거든요. 나노 신소재니, 코스모 신소재니 쭉쭉쭉 있습니다. 얘들 보니까 진짜 올해 상승률이 100%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장이 한번 부러지고 다음에 지금 말고 다음에 기회가 와요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근데 맞습니다. 이 장은 올라가도 다시 두들겨 맞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든지 아니면 10시 반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부터는 이 시각을 다르게 가져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요. 여기도 보면 사실은 2023년도에 이 장이 달라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배틀을 해드렸던 자리는 바로 작년 6월이었죠. 그죠? 2332. 제가 지금 미리 표시하는데 녹색 캔들 기법. 여기 두 번째 2155 월말 주가 기준입니다. 불역전. 그다음 세 번째 저희가 회사 자금이라도 여기서 배팅을 쏘겠습니다. 세 번의 매수를 잡아드렸거든요. Why? 여러분들은 얘가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얘가 왜 올라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번에 먹었어도 내가 다음에 먹을 수 있고요. 내가 지나가서 내 아들, 딸들한테 재테크를 가르쳐줄 때도 아들아, 주식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 분석 매우 중요하단다. 아들아, 차트 분석 매우 중요해.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게 바로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란다. 여러분들 이 장이 작년에 힘들었을 때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는 사이클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하지만 사이 높으면 골이 깊고 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결코 이기리라. 요새 사실은 10시 반에 방송하는 게 죄송하지만 이 방송보다 더 즐겁습니다. 왜냐면 거기 찐팬분들이 쭉 들어오셔갖고 많은 인사들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번에 특히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렇게 이런 말씀 있죠. 얘가 주말을 끼고 있는 게 참으로 다행이다. 얘들은 분명히 무슨 조치가 나올 것이다. 왜? 이미 지난번에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에 먼저 터진 게 베어스턴스의 문제였었거든요. 얘들도 이게 주말을 끼고 있었고 그 주말을 끼고 지나가면서 뭐가 났냐면 JP의 인수가 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조짐이 있는데 이번에 속전속결인 거 한번 느끼셨죠? 사회적으로 어떠셨어요? 와, 그냥 뚝딱뚝딱이죠. 왜? 이미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특히 미국은 이것을 속전속결로 끝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항상 이 얘기하죠. 경제보다 위에 있는 게 국제정치고요. 국제정치보다 위에 있는 게 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럼 미국은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종이에 잉크만 있으면 얘들은 언제든지 자기네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찍어내는 소위 기축통화국입니다. 전체 마켓 쉐어의 무려 60% 이상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달러가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었죠. 그 첫 번째 한 번이 1971년에 닉슨 쇼크 때 월남전 참전하면서 많은 돈들이 필요했었고 이미 그전엔 기축통화국이 영국이었잖아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많은 전비가 필요했었고 그걸 찌르면서 결국은 파운드와 같은 몰락하면서 기축통화국을 뺏겨버렸어요. 미국은 1944년도에 브리튼 우주협약 이후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미국은 사실은 승전국이지만 미국은 원래 처음부터 참전국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중간에 참전해서 결국 승전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게 미국입니다. 그 혜택으로 많은 나라들이 무기나 각종 것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이 금과 은을 가지고 미국 가서 많은 물건들을 사가지게 됐죠. 그래서 2차 세계 끝난 이후에 전 세계의 금의 약 70%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은 그 찬스를 놓지 않았죠.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1944년도 드디어 브레튼 우즈 협약을 통해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화폐 강국, 이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되는 이 강국을 1944년도에 획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971년도에 드디어 닉슨이 35달러 갖고 오면 금 유로선수 줄게. 이게 소위 얘기해서 달러의 가치가 있었던 화폐였었잖아요. 근데 72년도에 배짜라 하고 야 우린 니들 달러 갖고 와도 우린 니들한테 금 줄 수 없죠. 그럼 누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위기가 왔었죠. 근데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인물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은 모르지만 미국으로 보면 영웅이 있었죠. 바로 헨리 키신저였었죠. 가만히 보니까 유가가 아시다시피 73년도에 오일 쇼크였었고 79년도에는 이란 혁명이었었지 않습니까? 유가가 팡팡팡 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달러의 가치를 노란 황금에다가 묶었던 이 달러 가치를 검은 황금으로 얘를 픽스시켜버렸죠. 그때 등장했던 단어가 페트로 달러, 즉 오일 달러라는 것이 그때 붙었던 거고, 그때 짝짝꿍이 됐던 나라가 사우디 중심에서 오펙이 짝짝꿍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미국은 지금까지 그 지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게 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냐고요? 문제는 또다시 1971년과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언제? 2008년도에. 뭐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때 중국을 중심해서 야 우리가 왜 달러를 사용해야 돼? 우리도 기축통화국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도 야 이거 달러 꼭 써야 돼?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실리콘뱅크의 문제, 더군다나 실리콘뱅크의 문제가 뭐로 터졌습니까? 결국은 미 국채에서 터진 거고, 미 국채에서 터졌다는 것은 달러의 화폐 패권이 흔들리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부랴부랴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얘들은 결코 얘를 가만 놔둘 리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경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 경제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제를 하려면 이 흘러가는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보고서 놀라셨나요? 와 이렇게 속전속결? 그러나 저희 수강생은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미리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리거든요. 그 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결했던 거고 이미 또 한 번의 경험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이미 그 전에 여러분들 영국의 트러스 악재가 터졌을 때 방금 우리 사회자분도 얘기했지만 악재가 호재를 만든다. 트러스 악재가 오히려 호재고 이 문제가 과연 영국만 있었겠느냐. 미국도 닥칠 문제면 얘들도 결국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연준 움직이는 힘은 기본적인 교과서에 있는 힘은 고용과 인플레이션이지만 또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바로 이머전시, 비상사태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였던 거에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면서 얘가 해결되니까 뭐 요새 잠잠하잖아요. 또 금융위기가. 하지만 얘는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요새는 또 타이틀 유튜브 제목 보면 재밌습니다. 이제는 상업부동산이다.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의 이 지방은행, 이 중소은행이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니멈 40%, 많게는 60%거든요. 그런데 이 중소은행이 차지하는 가장 큰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동산입니다. 주택부동산의 미니멈 40 내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80%가 여기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은행들이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부동산 문제가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 이거 궁금해서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나라 주식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동산도 보고 미국의 주식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계세요. 기승전, 우리는 주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맨 끝에 결론은 그래 만약에 거기서 위기가 터져? 근데 그럼 주식은 2023년도에 얘가 왜 달라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전 세계가 항상 위기를 대비해서 쌓아오고 있는 자산들 우리가 물론 우리가 뭐 달러 보유가 얼마다 할 때 그 달러는 진짜 달러가 아니라 상당 부분을 미 국채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우리 2008년도에 문제가 터졌을 때 걔들이 그걸 대응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지위는 더욱더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미국이 다 문제를 터뜨리고 왜 그 똥치는 일을 왜 다른 나라들이 다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은 부랴부랴 얘를 미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해석이고요. 그럼 하드웨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보니까 얘는 왔어, 드디어.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요새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퀴즈 하나 했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그래서 저는 이 연상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때 우리 지금 사회자분도 선생님 저는 저층 아파트가 기억납니다 그러는데 지난주에는 이 두더지 장세와 뿅망치에 대해서 여론이 칭찬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림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죠? 어디 아파트요? 사회자분? 저층 아파트.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층 아파트. 여기서 악재가 터져서 내려가 봤자 그 밑에 풀밭이에요. 근데 아무리 악재가 튀어나와봤자 이미 뽕망치로 쫙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미 연준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도 그렇고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럼 다음에 제가 여기다 그림 하나를 더 얹을 거거든요. 과연 그 그림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를 듣고 한번 10시 반에 맞춰보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다음 그림은 뭘까 했을 때 아까 제가 지금 주가의 위치가 저층 아파트에 있고 얘는 악재가 있어도 뿅망치로 악재를 두들기면서 우리 악재가 호재다. 그때마다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그 근본적인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지금 유튜브 상에서 나와 있는 얘가 다시 한번 꺾어줄 겁니다. 저도 동의해. 얘 꺾어줘야 됩니다. 차트상으로도 꺾어줘야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생겨.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블라블라 이유 때문에. 저는 또 가족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민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승전 우리는 미국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 주가 그러기 위해서 상의 개념인 미국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시장이 얘가 도대체 저층 아파트 있고 얘가 2024년에 달라졌을까? 그때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꼭 하나 가르쳐 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절대 잊지 마시고 왔습니다. 사이클인데 여기 올라가는 이 사이클 이걸 우리가 확장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확장기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내려간 이 국면을 후퇴 국면, 수축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확장기 사이클이 자, 제가 사회자분께 그냥 즉석 질문을 할게요. 무슨 만세죠? 사회자분 네. 우리가 올라갈 때 31개월. 그렇죠. 그렇죠. 연상법이죠. 3.1운동 만세 그러잖아요. 유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갈 때는 욕하면서 내려가죠. A18. A18. 아까 서두의 제목 우리 작가분이 18이라고 하는 거. 이게 18입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랑 다르죠. 미국은 3대표권을 다 주고 있잖아요. 경기 사이클도보다 기본적으로 2배가 큽니다. 미국 올라갈 때 몇 번 들어오죠? 66. 66번 들어. 플러스 알파. 얘들 10년 주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내가 빅픽처를 보려면 차트가 아닌 거죠. 차트만 갖고 차트 보면 그건 100점 100패입니다. 이 주변의 매크로적인 시각과 주변에 나오는 것들을 결합을 해서 그러면서 차트란 놈은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매크로적인 시각을 보면서 얘가 이대로 따라오고 있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개가 동조화되고 있니? 아니 엇박자를 치고 있니?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얘는 올라갈 때는 66개월 플러스 알파 10년 주기의 슈퍼사이클 씁니다. 그럼 얘들 내려갈 때 뭐의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죠. 우리 어렸을 때 영화 많이 봤죠. 드라큘라 영화 볼 때. 즉 얘들은 하락장 사이클이 바로 우리는 18개월이고요. 얘들은 13개월이 하락장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다시 여기서부터는 뭐가 새로운 무슨 파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상승 파동,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과연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께 드릴 그림은 어떤 그림을 가져다 오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8, 13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제발 공부하십시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가 끝났을 때, 장이 끝났을 때 고점대가 어디냐면 바로 3,316을 우리가 언제 2021년도 6월 달이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1년이면 작년 6월이 1년이죠. 12개월이네요. 네. 그럼 작년 연말이면 몇 개월이 지나가는 겁니까? 18, 18이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 올해는 돈 버십시오, 돈 버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그거는 점집에서 점 찍는 것처럼 걔가 18은 내려가는 건 어바웃이지 않습니까? 예, 어바웃이에요. 딱 18이 아니라 평균치가 18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래는 가위보. 근데 딱 얘가 연초에 뭐가 나왔죠? 양봉. 작년에 연초에 뭐가 나왔죠? 얘가 음봉. 그러니까 얘는 주가가 장대잖아요. 네. 장대는 세력의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내려가는 하락 진행인데 여기 장대까지 나왔어? 이걸 그럼 내리치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매매하면 그 날고 뛴다는 그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25%가 나오는 겁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거의 끝나가. 그럼 여기서부터 어딘가 뜰 텐데 하고 본 건데 얘가 1월 달에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선배들이. 1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1월 달에 주가는 1월 달에 얘가 위니 아래니 방향을 결정하지만 1월 달에 주가는 연봉을 좌우하는 주가거든요. 얘가 올라가죠. 다만 얘는 아직까지 앞에 있는 고점은 돌파하지 않았죠. 근데 얘는 이미 양으로 이미 고점 돌파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좋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시장은 좋은데 미국 시장은 안 좋을 거다 얘기하는 건 저는 절대 이 일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건 제가 동의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저평가 당했으니까 미국 시장보다 우리가 강해라는 건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미국은 안 가는데 우리는 간다는 건 절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왜? 이걸 상위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안 가면서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얘가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그럼 미국의 고점은 작년 1월 아닌가요? 야, 이 정도 얘기하면 이분은 난 분이죠. 우리는 2021년도 6월 달이니까 우리 하락에 18 이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얘들은 1월 달이면 이게 작년 연말이라고 해봤자 얘는 아직까지 1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18인데 미국은 얼마라고요? 13. 미국은 13이에요. 작아요. 얘들 올라갈 때는 우리보다 2배 이상 올라가고 우리보다 내려가는 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하기에는 참 축복을 받는 나라죠. 워렌 버핏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날고 있는 투자자들 많잖아요. 네. 이분들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요, 돈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은 한국에 있었으면 워렌 버핏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기본적인 이 노는 물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18이 지나야 되는 거고 얘는 1년만 지나면 되는데 이미 지나버렸어요. 13개월 해봤자 올해 1월 달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꿈틀 그리는 겁니다. 조금씩 얘기가 옵니까? 올해 2023년도가 달라진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 그러면서 차트를 맞춰가는 겁니다. 차트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차트쟁이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매크로적인 시각이 과연 시각적으로 걔가 나타나는지를 서로 크로스 체크, 더블 체크를 하면서 내가 가야 픽픽처 흐름도 알고 이 장이 내려갈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유명해지려고 이게 장이 폭락오고 올 때 작년 6월 달 여기부터는 쏘십시오. 끝내 이깁니다. 이거 한 거 아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길가에 나가서 뭘 가도 많이들 알아보시던데 하다못해 냉면집 가도 알아보시던데 그렇죠? 유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틀리면서 배웠던 그 성공학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스포츠처럼 쭉 한번 빨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가를 분석할 땐 저렇게 사이클한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동산 관심 깊으시죠? 제가 한참 전에 여러분들 부동산이 위험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걸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뭘 따지고 있을까요? 지금 일부에서는 부동산이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부동산 바닥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다. 마치 주가 들어갈 때 상승 파동처럼 반등은 주더라도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첫 번째 뭘 따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부동산의 사이클을 따질 겁니다. 부동산이 한번 버블이 터진 다음에 얘가 다시 부동산이 그냥 단계적인 반등이 아니라 상승 부동산 사이클이 왔을 때 이 아마 주기를 따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도 얘를 따르겠지. 저는 여기에 전문가고요. 그들은 거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이. 자, 그럼 미국 한번 보시죠. 얘는 그러면 1년 이상 지났고요. 지금 얘는 이미 매수의 올킬로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가 꺾어지기 전에 여기서 해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SQQQ. 저희가 SQQ가 이게 중간에 더블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수익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나머지 가꾸는 종목 군단들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내려가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올 때까지 얘를 갖고 버티겠습니다. 즉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갈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러다가 SQQ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올라가니까. 주기가 이제 맞아서 더 올라가니까. 결론. 내가 돈을 벌 때 국민연금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진짜 그러려면 좋은 종목을 사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트라이앵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꼭지점이 있는 전략이 없으면 여러분들 계좌도 전략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계속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지금 드디어 국내장은 뒷구턴이 나왔죠. 20 상방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죠? 뒷구턴 나왔죠? 20 상방이라는 겁니다. N자. 얘가 이미 뒷구턴 나왔고요. 얘도 지금 뒷구턴 주고 있죠. 그죠?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이미. 그럼 얘가 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꺾어줄까요? 얘가 이제 뭐가 나야 되냐면 얘는 60은 뒷구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딘가 위에 올라갔다가는 이 60이 뒷구턴 날라면 얘가 또 한번 기간 조정이던 3개월입니다. 기간 조정이던 가격 주던 받아야기 때문에 아마 이때 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 봐라 결국은 찬스가 오지 않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이 가격 조정을 줄지 기간 조정을 줄지는 그때 가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항상 이 부분은 주목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22 뒷구턴의 모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미 장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항상 제가 연속국이다 해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연준이 블라블라 뭐라고 하지만 시장은 거기에 맞서고 있다. 과연 여러분 연준을 믿을 것이냐 시장을 믿을 것이냐 결론도 제가 맺어드렸죠. 주가는 설중에 증시여서 아무리 폭소리 몰아쳐도 매화꽃이 피듯이 2023년을 보고 가야 된다. 그 앞주 보십시오. 금융위기가 터지고 있어. 진퇴양난이야. 하지만 약세 속에서 왜 주가 올라가는지 그 반대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앞주에 SBB하고 이거 리먼하고 견주고 있어. 그래. 그래서 주가 이틀 동안 급락 줬어. 노. 그거 아니야. 지금 봐야 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앞에 3월의 상대 강도, 음선지수, 작산병 이렇게 연속국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계속 10시에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일을 제가 유로로 돈 받고 일을 하다가도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수강생분들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저 잠깐 유튜브 방송하고 교육으로 잠깐 동안 짬을 내서 갔다 옵니다. 중간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물가가 고점 찍었다는 얘기는 작년 6월 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아까 마지막 그림이 무엇인가 빨리 퍼즐을 맞춰봐야겠죠. 준비되셨죠? 가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 중에서 어디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요. 급락과 전 이 구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2015년 12월에 미국이 첫 번째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러니까 재료금리에서 낮았을 때 주가가 폭락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하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금리를 내리면 주가의 호재인가요? 아니면 악재인가요? 그럼 예를 보면 금리 올렸거든요. 올리니까 시장이 밑으로 폭락을 줬습니다. 그죠? 올리니까 폭락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들을 보면 PCE가 월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금융긴축이 좀 줄어들겠구나라는 이런 이제 각종 데이터, 결국은 연준은 데이터 갖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데이터를 보면 금리 조만간 내리겠구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데이터니까요. 그럼 여기를 보면 아까 여기는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폭락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12월 달에는 동결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는 금리를 3번이나 올렸는데 상승을 줬는데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가까다 TV에서 그런 전문가들도 얘기하죠. 금리를 올라갔을 때 주가를 올라갔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면 주가 좋은가요? 아니면 내리면 좋은가요? 이때 금리 4번 올렸죠. 올라갔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주가가 빠졌지만 안 헷갈리십니까? 무지하게 헷갈릴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의 요 구간입니다. 이때는 금리가 5.25에서 이게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내려가거든요. 이때 과연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 구간이 요 A라는 이 구간이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래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좋은가? 아니면 올려야 좋은가? 헷갈릴 텐데 금리를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주가 한번 보십시오. 금리 내렸는데 사회자님 주가 어땠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대폭락을 줬죠. 헷갈리잖아요. 지금 온통 모두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팩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시장은 요 근래에 갑자기 나빴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만 체크하면 미국의 그런 안 좋은 악재들이 없어지는지 좋아지는지 체크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빅스하고 하나는 바로 트리플 B 이하의 바로 정크본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된다 그랬죠. 그 두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빅스를 보시면 얘가 위험할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빅스를 보면 얘는 이렇게 올라갈 때 요번에 지방은행 문제가 터졌어도 위험하지도 않았고요. 얘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죠. 빅스가 변동성 지수가 안정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하일드 펀드.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얘들이 쌍바닥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미 2020년 3월 달에도 했지만 얘는 동방향 움직이거든요. 시장하고. 얘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팩트체크 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그 어려움이 오히려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딱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한 가지 그림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갑니다. 결론. 과연 저는 다음에 저층 아파트와 그다음에 두더지와 뿅망치 마지막 그림은 뭐로 준비할까요? 라는 거거든요. 이게 2단 저침이에요. 이때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은 바로 여기서 제로금리였었죠. 제로금리 상태 속에서 유동성을 주면서 시장이 소위 돈빨 장세 올라갔던 거거든요. 돈빨, 유동성, 돈의 힘으로 올라갔어요. 돈빨로 확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다가 처음으로 이게 2015년 10월 달 주가가 폭락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겁니다. 금리를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금리 올려고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니까 장이 후창하면서 밑으로 꺾어진 겁니다. 딱 한 번 올리는데 이제 제로금리 하나만 벗어났을 뿐인데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에 금리를 전도표상에서 3번 이상 올린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확 쓰러진 다음에 주가는 여기서는 다시 또 위로 확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금리 딱 한 번밖에 안 올렸고 이때는 2015년도, 2016년도에 한 번, 2017년도에 3번, 2018년 4번, 무려 금리를 8번 올렸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왜 금리를 딱 한 번 올렸는데 주가는 빠지고 여기 왜 올라가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맨날 찬물, 더운 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얘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장은 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장이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지금 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장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왜냐하면 금리를 이제는 거의 올려봤자 조금밖에 안 올리거나 아니면 뭐 조만간 끝난다니까 얘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얘가 금리라는 호재 속에서 올라갔다가 금리 올리면서 이 호재가 없어지면서 장이 빠졌는데 왜 올라가냐면 새로운 호재가 터진 겁니다. 뭐가? 이제는 금리 올려도 그걸 딛고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는 경기빨로 올라가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얘가 금리 때문에 빠졌다가 이제는 금리가 악재가 없어지니까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얘가 한 번 더 빠지냐 안 빠지는 것은 얘가 돈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것이 오히려 이제는 더서의 악재로 바뀐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으면서 올라갔다면 거꾸로 얘는 금리 때문에 빠졌다가 이제 금리는 악재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하고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얘는 그다음에 빠질 때는 오히려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고 해서 한번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 장세를 봐야 될까요? 결론. 연준이 지금 금리 내리는 거 바라잖아요. 근데 저희는 금리를 내리는 게 바라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내릴 거야가 뒤에 깔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밀고 가야 됩니다. 진짜로 만약에 얘들이 금리를 내릴 거야 아니라 진짜 금리를 내리면 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금리를 내리는 거는 그동안에 악재였던 것이 이제는 호재가 바뀐다는 이 손바닥에 양쪽 면가 다 있습니다. 양쪽이 됐으니까 금리를 내리면 드디어 악재가 없어지는구나. 야, 그럼 이제 조금씩 유동성은 생기겠어. 그래봤자 내년에 1% 내립니다. 연준이 계획상으로. 이해하시죠? 근데 금리를 내리는 거는 호재인과 동시에 악재가 하나가 탄생되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는 것이 악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밀고 가야 될까요? 금리를 실제로 내리기 전까지,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만 있지 내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지금장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